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기출문제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풀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재는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피벗 테이블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관련 개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하여 주는 도구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감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의 세부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원본 데이터 변경 시에 피벗 테이블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진 않고요.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감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피벗 테이블 관련된 특징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그림이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해당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위쪽에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에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해당 부분이 열 영역에 들어가는 필드가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이 행 영역에 들어가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할 건데요. 해당 사원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관련 개념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삽입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B20셀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B20셀이 됩니다. 자, 이때 보기에 만약에 B18셀이라고 하면 해당 보기가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해당 필터 부분이 피벗 테이블이 삽입되는 위치가 아니라 해당 부분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열 영역과 행 영역이 교차하는 곳이 삽입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은 그룹화로 자동 생성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보기 2번이 잘못되었고요. 이렇게 그룹 이름은 사용자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실습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되었고 그룹화를 할 때 자동으로 이름이 이렇게 생성이 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요.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보기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번호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직접 그룹화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원 번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직접 그룹화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아무튼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 행 레이블 영역의 필드에 필터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고, 필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냐면, 자, 해당 부분에 보면 필터 표시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고, 아, 필터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관련 개념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에 보면 A그룹과 B그룹은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엑셀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21번의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이 위치해 있는데요. 해당 피벗 테이블은 위쪽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의 피벗 테이블 필드를 설정하는 영역을 보게 되면요. 필터 영역에 주기 필드, 열 영역에 부서명, 그리고 행 영역에 사원번호 필드를 배치를 해서 아래쪽과 같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보기 2번과 보기 3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원번호 필드를 보게 되면 자, 사원번호는 문자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쵸? 해당 문자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그룹으로 설정하는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묶으려고 하는 자료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그룹화를 해주면 됩니다. 해당 B22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버튼 누르고 B23셀을 클릭을 해서 블록 설정을 하고요. 해당 블록 설정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동일하게 사원 번호가 B로 시작하는 것도 저희가 그룹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동일하게 그룹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번호에 따른 그룹이 왼쪽에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룹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기 2번의 내용. 저희가 그룹화를 했는데 A그룹, B그룹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진 않았죠. 저희가 직접 그룹 이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룹 이름을 A그룹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룹에는 B그룹이라고 적어주고 아래쪽에는 C그룹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저희가 사원 번호를 가지고 그룹을 설정을 했고요. 그룹명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입력해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었고요.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그룹화를 설정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보기 4번 핵 레이블 영역에 필터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화살표 버튼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필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C그룹은 나타나 있지 않죠. 해당 부분에서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C그룹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그룹을 제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와 같이 A그룹과 B그룹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필터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B21셀에 보면 필터 모양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필터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부분합 관련 개념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우선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쵸? 기준이 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렬을 한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 그룹 단위로 개요가 설정이 되고 개요랑 윤곽이랑 같은 말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2021 버전에서는 개요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윤곽이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개요, 기요, 윤곽 기요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부분합을 작성하는 대화 상자인데요. 이때 그룹화할 항목이 기준이 되는 필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계산을 할 건데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때 만약에 용돈이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용돈의 합계를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전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가 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만 반영이 됩니다. 즉, 만약에 중첩 부분합, 즉 어떤 1번이라는 부분합 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한 다음에 부분합을 작성을 해야지 중첩 부분합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는 부분합의 결과를 그룹 위에 표시할지 아래에 표시할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2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다중 함수를 이용하는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고 하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매번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항목을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용돈 필드의 합계를 저희가 부분합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용돈 필드의 평균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전 부분합의 결과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고 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목록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는 제거가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항목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 중첩 부분합은 이미 작성된 부분합 그룹 내에서 새로운 부분합 그룹을 추가하는 것이 중첩 부분합이 되겠죠.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고 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반드시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저희가 필터 관련해서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에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 필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때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AND 조건만 사용이 가능하고 고급 필터에서는 AND 조건과 OR 조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출 대상은 자동 필터에서는 전체 필드를 기준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 고급 필터는 원하는 필드만 추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표시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 바로 위치가 되게 되는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에 위치를 시키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도 위치를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을 작성할 때 AND는 같은 행, OR은 다른 행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AND는 같은 행, OR은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작성할 때는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개념은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2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자동 필터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요일로 필터링을 하려고 하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왜 잘못됐냐 하면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연이나 월이나 일 또는 분기나 주 등으로 해서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요일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두 개 이상의 필드에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필드 간에는 AND 조건으로 결합되어 필터링 되는 게 맞죠?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필드에 대한 조건은 AND 조건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열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은 이런 내용이 되죠. 자, 어떤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 형식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숫자 형식이 일부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자동 필터에 표시가 되는 것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 즉 해당 부분에서는 텍스트 형식에 대한 필터 목록이 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검색 상자를 사용해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 또는 텍스트에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셀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도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연이나 월, 일, 분기, 주 등으로 해서 필터링은 할 수 있는데요. 요일을 기준으로는 필터링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관련 보기를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의 자동 필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보기 1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날짜가 입력된 열을 볼게요. 자, 이 열에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필터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필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2열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날짜 필터가 있습니다. 날짜 필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연을 기준으로도 필터링을 할 수 있고, 분기, 월, 주, 일을 단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요일을 기준으로 필터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기 3번에 해당하는 필드를 보게 되면 C열이 되겠네요. 자, C열에 보게 되면 데이터 형식이 문자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숫자 형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자, C열에 보게 되면 문자 데이터 형식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C열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게 되면 텍스트 필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기 3번에 나타난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이 필터 목록으로 표시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의 내용은 자, D열에서 자, 해당 부분에 장르가 있는 곳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 검색 상자에서 저희가 필터할 내용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색 기준 필터를 통해서 배경색을 통해서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방금 배경색을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꼴색을 통해서도 필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보이는데요. 여기에 F2셀을 클릭을 해서 색기준 필드에서 이번에는 빨간색 글꼴색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 검색 상자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배경 또는 텍스트에 설정되어 있는 색상을 통해서도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의 B2에서 B5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B2에서 B5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교통이라는 것과 시설과 행정과 환경과로 해서 텍스트 나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텍스트 나누기가 실행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를 보게 되면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있고요. 너비가 일정함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구분 기호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너비를 통해서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텍스트 나누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1번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마법사의 2단계의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분할하려는 위치를 클릭해서 구분선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 마법사에서 1단계에서 구분 기호로 분리를 할지 너비를 통해서 분리를 할지 설정을 하게 되고요.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2단계에서 분할하려는 그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실습 통해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분할을 하려는 행과 열에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분할하려는 열에는 구분선의 개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맞는데요. 행에는 구분선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을 하려는 행에 구분선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분선을 넣게 되면 해당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하게 되면 구분선이 삭제가 됩니다.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구분선을 옮기려면 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구분선의 위치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에서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했을 때 해당 구분선의 열의 구분선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행에는 구분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번의 텍스트 나누기를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 왼쪽에 나타난 그림과 동일하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텍스트 나누기를 진행할 B2에서 B5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구분 기호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너비가 일정함을 통해서 텍스트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탭이나 세미콜론, 쉼표, 공백 이런 것들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나눌 수도 있고요. 저희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너비가 일정함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너비가 일정함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나누고자 하는 곳에 구분선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선을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가 나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구분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해당 구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구분선을 삭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이 내용 구분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행에는 구분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구분선을 삭제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었고요. 보기 4번 드래그를 해서 구분선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분선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요. 다음 버튼 누르고 마침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텍스트 나누기가 잘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셀 서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 셀 서식 관련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샵과 0은 모두 숫자와 관련된 셀 서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고요. 0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0도 표시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표를 주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마지막에 쉼표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 세 자리를 생략하고 반올림을 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본 구성은 양수, 음수, 영, 문자열이 기본 구성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5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B2셀의 표시 형식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B2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 2, 7, 6, 7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해당 데이터에 표시 형식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때의 결과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양수고 해당 부분이 음수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쵸? 음수일 때는 괄호를 통해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를 적어주시고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2 콤마 767이라고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결과가 나타난 것은 몇 번이 정답이는가요? 자,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해당 마이너스 기호가 따라가진 않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음수 데이터일 때는 두 번째 서식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음수 기호는 따라가지 않고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해당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서식은 엑셀에서 약속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문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괄호 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구나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고 하면 셀에 문자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동 채우기 관련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할 때나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할 때 동일하게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감하며 자동 입력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과 3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5, 7, 9, 11 이런 식으로 채우기 드래그가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1과 3을 두 개의 셀을 선택을 한 이후로 컨트롤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셀이 13, 13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고 하면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입력한 후에 Shift 엔터 키를 누른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Shift 엔터 키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야 되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와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보기 4번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채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와 숫자가 조합된 내용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즉, 숫자만 입력된 사용자 지정 목록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됐는데요. 자, 해당 내용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고 하면 범위를 지정한 후에 컨트롤과 엔터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6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3번 내용 한번 볼까요?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가라고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Shift 엔터 키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4번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원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원이 쭉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원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드래그를 통해서 채우기를 했을 때 대리, 과장, 부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파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옵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탭으로 가게 되면 아래쪽에 내리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해당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목록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원, 대리, 과장, 부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으로 이렇게 잘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숫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와 숫자가 조합된 형태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을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1이 복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 탭에 이번에는 숫자를 추가해 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번에는 1 다음에 100, 1000, 만 이렇게 채우기 드래그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1을 입력하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100, 1000, 만이 나와야 된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방금 설정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적용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숫자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사용은 할 수 없고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텍스트와 숫자가 조합된 형태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었고요. 26번의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날짜 데이터의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아래쪽에 있는 날짜 시간 데이터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날짜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년 번호 1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즉 1900년 1월 1일을 컴퓨터에서는 1년 번호 1로 저장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릿수로 입력을 하게 되면 0에서 29까지는 2000년대로 인식을 하고요. 30에서 99까지는 1900년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자, 해당 날짜 시간 데이터 관련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한다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점 또는 하이픈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슬래시나 하이픈으로 구분하는 건 맞지만 점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보기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 입력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엑셀에서 수식을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결과로 2가 출력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1900년 1월 2일을 큰 따옴표 안에 묶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 1을 하면 결과로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1900년 1월 1일을 1년 번호 1로 저장하니까 해당 부분은 2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실제로 수식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3이 결과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쵸? 컨트롤 그리고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바로가기 메뉴 삭제의 삭제 옵션을 선택하여 실행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28번 문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8번 문제를 보면 자, A2에서 A4셀을 범위 지정하였고요. 바로가기 메뉴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삭제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진이 나타납니다. 해당 문제를 풀고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히 볼 예정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러한 삭제 옵션이 나타나는데 이 각 옵션의 실행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21, 31, 25, 35는 그대로 있고 32와 34가 해당 부분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셀을 왼쪽으로 밀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왼쪽으로 밀면 해당 부분이 그대로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셀을 왼쪽으로 밀기를 했을 때의 결과가 보기 1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은 실행 가능한 결과겠다. 그쵸?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셀을 위로 밀기라고 있죠. 셀을 위로 밀기를 했을 때 보기 2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22에서 24를 삭제를 하는데 위로 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25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25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도 실행 가능한 결과고요.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자,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결과인데 해당 부분을 삭제를 하는데 이때는 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한 결과가 됩니다. 즉, 해당 부분의 열 전체를 삭제를 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B열에 있는 값이 그대로 A열에 오는 결과를 나타나고요. 그래서 보기 4번도 가능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보기 3번은 22부터 24의 내용이 그냥 내용이 지워진 거다. 그쵸? 이럴 때는 삭제 옵션을 통해서 지운 게 아니라 그냥 딜리트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내용 지우기를 했을 때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삭제 옵션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은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출제 빈도가 그리 높을 수 있는 유형은 아니겠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라고 있습니다. 해당 삭제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을 왼쪽으로 밀기부터 해서 열 전체가 나오는데요. 한번 셀을 왼쪽으로 밀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이 왼쪽으로 밀리니까 해당 부분이 이렇게 당겨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컨트롤 Z로 이전 작업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삭제 옵션을 통해서 삭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 3번의 내용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만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내용 지우기를 통해서 딜리트 버튼을 눌렀던 것처럼 내용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에 보기 3번이 삭제 옵션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결과가 아닌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매크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관련 개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매크로가 되었습니다. 그쵸?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해당 매크로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시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도 매크로 기록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기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그쵸? 매크로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매크로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고요.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매크로 이름이 A001로 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100A로는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앞자리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고요.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작업들을 빠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죠.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그래픽 객체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에 객체를 클릭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저희가 필기에서는 사실 크게 볼 일이 없지만 실기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이러한 형태로 매크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어떤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한 매크로를 특정 도형이나 특정 컨트롤에 매크로를 지정을 해서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해당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실기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VBA에서 엑셀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고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만 종료하기 위한 메서드는 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객체명이 있고요. 그리고 객체명 뒤에 점을 통해서 메소드를 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로 파트 1에서 VBA 코드 예시 몇 가지를 봤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해당 부분이 객체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이 메서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엑셀에 사용하는 객체를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워크북 그리고 워크시트 레인지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엑셀 자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엑셀 통합 문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는 워크시트를 의미하고요. 즉 엑셀에서 하나하나의 시트를 의미하는 거죠. 레인지라고 하면 범위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SQL 구문을 보게 되면 자, range A1이라고 하면 A1 셀에 대한 범위니까 A1 셀이 되겠다. 그쵸? A1 셀을 클릭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고, 즉,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만 종료하기 위한 거니까 개체명으로 엑셀 통합 문서인 워크북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워크북이라고도 하고요. 워크북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하기 위한 메소드는 클로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VBA 코드를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종료하는 메서드는 클로즈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고요. 문제 속에서 VBA 코드를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VBA 코드는 많이 나와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위해서 모든 VBA 코드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3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객체명이 있고요. 객체명에 점을 하고 뒤에 메서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종료하는 메서드가 클로즈이기 때문에 클로즈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데요.
여기에서 개체명은 통합 문서기 때문에, 즉 엑셀 통합 문서기 때문에 워크북으로 개체명을 지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순위는 총점을 기준으로 구하되, 자, 우선은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동점자에 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G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31번 문제 보기 전에 랭크라는 함수를 먼저 살펴보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는 말 그대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인수가 주어지고요.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인수의 순위를 해당 범위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수의 순위를 지정한 범위에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가 랭크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랭크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가 rank.eq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수로 주어진 k에 따라서 k를 0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게 되고요. 내림차순이 뭐였어요? 100점, 95점, 90점이 있으면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내림차순이죠. 즉 100점, 95점, 90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순위를 매기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리고 K에 1을 주게 되면 오름차순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rank.eq 함수가 있고요. rank.avg 함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100점, 85점, 85점, 70점, 60점이 있을 때 순위를 내린 차순으로 매기게 되면 100점이 1등, 85점과 85점은 공동 2등, 그리고 70점을 4등, 60점을 5등으로 매기게 되는데요. rank.avg 함수 같은 경우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4년도 시험부터는 rank.avg 함수가 시험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rank.avg 함수는 볼 필요는 없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잖아요. 동점자에 대해서는 AVG 평균을 통해서 순위를 이렇게 2.5로 표시를 해주는 게 rank.avg 함수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함수는 2024년 시험부터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는 랭크 함수와 rank.eq 함수의 결과가 같다는 것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랭크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31번 문제를 바로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왜 3번이 정답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랭크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는데요. F2셀을 보면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구하려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적어보면 랭크라고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인수가 F2셀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구하는 거죠. F2셀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범위가 총점이 있는 범위, 해당 범위가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F2부터 F10셀까지 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인수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해당 부분은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통해서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으로 참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 앞에는 고정 기호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까지 되셨으면 우선은 정답이 바로 나오나요? 정답이 바로 나오진 않네요. 자, 보기 1번 아니면 보기 3번 중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sum이라는 배열 함수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동점자에 대한 조건을 작성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하고요. F2에서 F10셀, 즉 총점이 있는 부분과 F2셀, 즉 총점, F2셀인 총점이 같은 이라는 우선 조건 하나를 작성을 해주었네요. 조건 1번.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점이 같아야 된다. 그쵸? 총점이 같아야 된다. 자, 해당 부분이 조건 1번으로 해당 부분에 작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민국 이대한 이나래가
여기 보면 180점으로 다 동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수식을 보도록 할 건데요. B2에서 B10셀, B2에서 B10셀까지의 범위와 B2셀을 비교를 해요. 자, B2셀, 자, 해당 부분을 비교를 해서 B2셀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B2셀보다 큰 셀이 있다면 두 개가 참이 되니까 1 곱하기 1 해서 순위가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한민국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해당 부분이 범위는 B2에서 B10까지 달러 표시로 고정이 될 거고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내렸으니까 B2셀은 B3셀로 바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민국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한민국과 총점이 동일한 것은 해당 부분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민국, 이대한, 이나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폴스가 되기 때문에 다 0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true이기 때문에 1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B2셀에서 B10셀까지의 범위 중에 B3셀보다 큰 게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점보다 국어가 홍길동이 크죠? 그럼 이때는 1이고 한민국은 동일하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폴스 0이고요. 90은 크다 그쵸? 1. 그리고 70은 작기 때문에 0, 80은 같죠? 0, 90은 크니까 1, 70은 0, 85는 크니까 1, 70은 작기 때문에 0으로 들어갈 거고요. 해당 부분을 곱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배열수식이죠. 0, 0, 1, 0, 0, 0, 0, 0, 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해당 부분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랭크를 구하게 되면 180점이면 2등인데 해당 부분의 조건을 통해서 순위가 3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31번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면 이런 문제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제 필기 시험에서도.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해당 문제의 난이도는 상 중에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기 시험에서 이렇게 배열 수식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정말 똑똑한 학생이 랭크를 보고 보기 1번, 3번 중에 찍어서 풀이를 하셨다면 정말 똑똑한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문제풀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 랭크 함수를 통해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고요. 동점자를 국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총점이 같다는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해당 셀보다 국어 점수가 크다는 조건 두 개를 곱해서 동점자에 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준 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3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혹시 해당 문제를 너무 이해하고 싶은 학생은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와 같이 원본 값에서 원본 값이 여기 있네요. 레프트 함수를 적용하여 추출값을 뽑아낸 후에 자, 추출값을 이렇게 뽑아냈네요. 추출값들의 합계를 계산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다음 중 이를 위한 계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밸류 함수를 한번 볼까요? 밸류 함수는 밸류 함수에 주어진 인수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밸류 함수가 된다. 그쵸?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밸류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sum product 함수가 있는데요. 인수로 배열 두 개가 주어지게 되면 배열에서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 곱수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32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에서 해당 추출값 부분에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으면 해당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정렬이 되는 게 맞겠다. 그쵸?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레프트 함수는 대표적인 문자열 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엑셀에서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요. 문자는 왼쪽에 정렬이 될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원본값이 있는 해당 부분에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값을 뽑았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 형식이 되고요. 문자 데이터는 왼쪽 정렬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교재에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왼쪽 정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보기 1번부터 볼 건데요. B2에서 B6셀 해당 범위에 곱하기 1을 해서 썸 프로덕트를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즉, 문자 데이터에서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데이터 형식이 숫자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1과 나머지 10, 23, 15, 09, 24를 곱하게 되면 숫자 형태가 되게 되고요. 썸 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 곱의 합을 구하는데 대응하는 요소는 따로 없네요. 그러면 합계만 구해지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추출값들의 합계가 잘 구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당 부분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썸 프로덕트에서 안에 B2에서 B6셀을 1을 곱해서 숫자 형태로 어떤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배열이 있는데요. 배열이 하나만 주어졌기 때문에 대응되는 요소는 없이 그냥 해당 배열의 합계가 구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B2셀을 밸류를 통해서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동일하게 B3셀도 B4셀, B5셀, B6셀 각각을 밸류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꾸어 주고요. 해당 부분을 합계를 썸을 통해서 구한다. 그쵸? 그러면 해당 부분도 합계가 잘 구해질 거예요.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자, 해당 부분도 사실 출제 빈도가 정말 낮은 유형이긴 합니다. 자, 우선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이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해당 부분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과 동일해요. 그래서 1 곱하기 B2에서 B6셀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보기 1번과 동일한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4번으로 해당 추출값의 합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이유는 마이너스 연산은 엑셀에서 할 수 있지만 플러스 연산은 엑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번에서 계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는 엑셀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1이라고 지원이 되는데요. 플러스 연산은 엑셀에서 지원하지 않는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A13셀이 여기 있네요. 수식을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의 결과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덱스 함수는 되게 친숙한 함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범위가 주어지죠. 범위에서 저희가 지정한 행번호와 열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게 인덱스 함수가 된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덱스 함수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때 행번호와 열번호를 2로 지정하게 되면 2행 2열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열은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해당 부분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게 인덱스 함수가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인덱스에서 주어질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1에서 C6까지의 범위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범위 A8에서 C11까지 범위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행번호와 열번호가 2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인수로 2가 주어져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만 외워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문제를 풀 때 눈치껏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2라고 있는 거는 해당 범위에서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범위에서 2행 2열, 1행 2행, 그리고 1열 2열에 있는 3550이 출력이 되고요.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 문제를 봤다고 해서 인덱스 함수를 외울 때, 자, 마지막에 있는 범위가 여러 개 있을 때 범위 지정하는 것까지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있을 때 해당 범위의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 준다고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눈치껏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파트 1에서 모두 봤던 함수인데 아주 기초적인 함수니까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BS라고 하고요. ABS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다. 그쵸? 그리고 int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하고 2분의 3이 주어져 있는 거다. 그쵸?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잖아요. 그쵸? 그리고 int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int 함수는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보다 크지 않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int는 해당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5보다 큰 정수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 ABS 안에 마이너스 2가 주어지고요. 해당 부분의 절대값을 구해지니까 보기 1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자, 모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모드 함수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쵸? 자, 몫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몫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모든 함수를 통해서는 나머지를 구해주니까 답이 1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보기 1번 아니면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나눗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라운드업은 지정한 자릿수로 올림을 해주는 함수가 되는데, 자,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랜드는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해줘요. 그러면 뭐 0.234와 같은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을 하는데, 자, 이때 지정한 자릿수가 0이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해당 자리에서 이렇게 올림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로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34번의 정답은 1이 되겠는데요. 라운드업에서 인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해당 함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업에서 23.24가 있을 때 1로 인수를 지정하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올림을 해서 답이 23.3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때 23.24에서 뒤에 나오는 인수를 0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자리까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림을 함으로 2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해당 부분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팩토리얼 안에 1.9라고 인수가 주어졌는데요. 해당 결과는 팩토리얼 1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1 팩토리얼이니까 답은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왜 그런지 물어보신다면 엑셀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해당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 오른쪽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를 클릭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조금 있다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 단축키 Alt F1을 누른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잘못된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리본 메뉴의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때도 리본 메뉴가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단축키를 컨트롤 F1을 누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설명 문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기 2번과 보기 4번 중에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 2번은 Alt F1이라고 하고요. 보기 4번은 컨트롤 F1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35번에서 틀리더라도 보기 2번과 4번 중에 찍어서 잘못된 보기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리본 메뉴를 최소화해서 숨기거나 아니면 리본 메뉴를 보이게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F1을 눌러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리본 메뉴를 숨기거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F1을 눌러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리본 메뉴를 최소화할 건데요. 자, 이때 리본 메뉴 상단의 오른쪽에 보면 해당 화살표 버튼이 있다, 그쵸? 해당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본 메뉴를 이렇게 숨길 수 있고요. 이때 컨트롤 F1을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F1을 다시 누르게 되면 숨길 수 있고요. 다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의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아무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리본 메뉴를 숨겨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Alt F1을 누른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가능한 차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3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주식형 차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주식형 차트는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을 나타내기 위해 5개의 계열이 필요한 차트가 주식형 차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A사, B사 해서 데이터 계열이 2개밖에 없다. 그쵸? 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형 차트는 작성 가능한 차트 종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타난 차트 종류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트 1에서 차트 종류를 살펴봤었는데요. 우선 분산형 차트입니다. 주로 과학용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 사용을 하고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차트가 분산형 차트였고요. 그리고 도넛형 차트 같은 경우는 원형 차트와 비슷한데 원형 차트와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2개의 데이터 계열이 주어졌다. 그쵸? 만약에 해당 문제에서 보기로 원형 차트가 주어졌다고 하면 원형 차트도 작성 가능한 차트 종류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원형 차트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차트가 보기에 있었다면 해당 보기도 오답인 보기가 될 거예요. 그쵸? 아무튼 원형 차트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할 수 있는데 반해서 도넛형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넛 구멍의 크기를 0에서 90% 사이의 값으로 조정할 수 있고 첫 번째 조각의 각을 0에서 360도로 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역형 차트는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5개의 계열이 필요한 차트가 주식형 차트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꼭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의 백업 파일이 생성되도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의 도구 일반 옵션에서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를 체크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도구의 일반 옵션에 가면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 란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저장할 때 백업 파일이 같이 만들어지겠죠. 해당 방법은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자동 복구를 활성화하여 파일이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자동 복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 복구는 말 그대로 보기 2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동 복구를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을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 단위로 자동 저장되도록 엑셀 파일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법으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자동 복구를 활성화한 경우 검토 탭의 정보 버전 관리에서 작업 중인 파일의 이전 버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자동 복구는 파일이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해당 자동 복구와 이전 버전을 검토하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쵸? 무엇보다 보기 3번은 전혀 관련 없는 보기인데 검토 탭에 정보의 버전 관리라는 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전혀 잘못된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기 1번, 2번, 4번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검토 탭에 버전 관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은 파일을 복구하려면 엑셀 옵션 창의 저장에서 저장하지 않고 닫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버전을 유지합니다. 라는 란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선택되어 있어야지 저장하지 않고 닫았을 때 해당 파일을 복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엑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기 1번, 2번, 4번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다. 그쵸? 해당 문제는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요.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눈에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 1번, 2번, 4번을 간단하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7번을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파일 탭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다, 그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나서, 자,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도구 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탭을 누르고 일반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일반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라고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파일이 저장될 때 백업 파일이 같이 저장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파일 탭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저장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자동 복구라고 있다. 그쵸?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은 저는 1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1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2번이 내용, 자동 복구를 활성화하여서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 4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은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 복구된 버전 유지라고 있는데요. 그래야지 저장하지 않고 닫은 경우에 해당 파일을 복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보기 2번과 4번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해당 부분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셀로 작업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깜빡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엑셀 파일이 종료가 될 때가 있다, 그쵸?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해당 부분을 체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 2번, 4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보기 3번을 보면 리본 메뉴의 검토 탭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버전 관리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전혀 잘못된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수정 전 차트를 수정 후 차트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수정 전에서 수정 후로 바뀐 게 뭔지 보게 되면 세로축이 바뀌었다. 그쵸? 세로축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우선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로값 축의 축 서식에서 축 옵션을 로그 눈금 가격으로 바꾼 게 되겠어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로그 연산을 할 때 로그는 덧셈을 하면 곱셈이 된다. 그쵸? 자, 로그 A 더하기 로그 B를 하게 되면 로그 AB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세로축이라고 하면 10, 20, 30, 40, 50 이렇게 간격이 될 텐데 이때는 더하기 10씩 이렇게 더하기로 증가가 되죠. 축이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을 로그로 바꾸게 되면 자, 로그는 덧셈이 곱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100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이 되니까 1000, 그리고 곱하기 10이 되면 10,000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해서 세로축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로그 눈금 간격을 사용을 하면 세로축이 이렇게 곱셈으로 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정 후 차트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곱하기 10씩 해서 이렇게 곱셈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눈금을 사용을 할까요? 주로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일부 값이 너무 크다, 그쵸? 이렇게 일부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 간의 비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로그 눈금을 사용함으로써 항목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그 스케일, 즉 로그 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일부 값이 너무 커서 항목 간 비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 정도 그냥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3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관련 내용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그래프는 수정 전 차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축을 저희가 수정을 할 거예요. 로그 눈금 간격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세로 축을 우선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축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로그 눈금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해서 해당 부분을 로그 눈금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로그 눈금 간격 클릭을 하고요. 자, 기준이 10이라고 돼 있다. 그쵸? 기준이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더하기 10이 곱하기 10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씩 곱하면서 로그 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의 로그 눈금 간격의 기준을 10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쵸? 참고적으로 기준을 10 말고 5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다른 숫자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더하기 5가 곱하기 5로 되니까 5씩 곱해지면서 축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38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내고 통합 문서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른 탭을 클릭해서도 돌아갈 수는 있고요. 아니면 ESC를 눌러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탭을 클릭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ESC 버튼을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를 끝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인쇄 및 미리 보기 할 대상을 선택 영역 활성 시트 전체 통합 문서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기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시트가 있고요. 해당 1번 시트, 2번 시트가 있다고 했을 때, 자, 1번 시트의 어떤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인쇄하게 되면 해당 범위만 인쇄가 될 거고요. 활성 시트라고 하면 해당 1번 시트, 전체 통합 문서라고 하면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39번 문제 보고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페이지 여백 표시는 가능하나 페이지 여백의 변경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저희가 많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당연히 여백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서도 여백을 눌러서 여백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의 설명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가능하고요. 페이지 여백을 인쇄 미리 보기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바꿔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서 통합 문서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 다른 탭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주로 ESC 버튼을 눌러서 돌아오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자, 해당 부분 보이시죠? 해당 부분에서 활성 시트 인쇄를 체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통합 문서 인쇄라고 하면 전체 시트에 있는 내용이 전체가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 인쇄를 하면 말 그대로 선택된 영역만 인쇄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선택 영역이나 활성 시트 아니면 전체 통합 문서에서 인쇄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방향이 있는데요. 세로 방향이고 그리고 가로 방향을 클릭을 하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 3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3번 내용을 보면 페이지 여백 표시는 가능하나 여백의 변경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오른쪽 하단에 해당 여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백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여백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여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인쇄 영역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영역은 리본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인쇄 영역 설정을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시트 탭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인쇄 시에 활성 시트 전체가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해당 말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해당 워크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시트에서 제가 해당 부분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쇄를 할 때 인쇄 영역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워크시트 전체가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도 가능하고요.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쇄 영역 무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쇄 영역 무시를 클릭하게 되면 인쇄 영역을 말 그대로 무시를 하고 해당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여러 시트에서 원하는 영역을 추가하여 인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보기 3번이 잘못되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인쇄 영역을 확대, 즉 인쇄 영역을 추가할 수는 있어요. 추가할 수 있는데 해당 시트 안에서만 인쇄 영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인쇄 영역을 여기에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인쇄 영역을 이렇게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시트에서는 인쇄 영역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4번입니다. 여러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경우에 설정한 순서대로 각기 다른 페이지에 인쇄되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관련 보기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40번 문제도 하나하나 보기를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각 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법일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 영역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시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관련 내용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제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 인쇄 영역을 클릭을 해서 인쇄 영역 설정을 통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도 인쇄 영역을 추가를 해볼게요. 인쇄 영역에 추가라고 있다. 그쵸? 자, 인쇄 영역에 추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선택했던 영역이 한 페이지로 출력이 되고요. 다음으로 다른 페이지에 또 다른 영역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의 내용도 이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쵸?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와서 자, 해당 부분에서 인쇄 영역 무시라고 있습니다. 인쇄 영역 무시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앞서 선택했던 인쇄 영역은 무시가 되고 보기에 나타난 것처럼 활성 시트 전체를 인쇄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기 3번 인쇄 영역을 추가는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작업했던 것처럼 한 시트에서만 가능하고요. 여러 시트에서는 인쇄 영역을 확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회 기출 문제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풀이도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정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일반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